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어제 나니아 연대기 올려드렸고 오늘은 키다리 아저씨 녹음해 보도록 할게요.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6월 2일 키다리 아저씨께 얼마나 즐거운 일이 생겼는지 아저씨는 아마 짐작도 못하실 거예요. 맥브라이드 가족이 뉴욕주 에디론덱에 있는 캠프에서 여름을 함께 보내자고 저를 초대했어요. 숲 한가운데에 아름다운 작은 호수가 있는데 셀린의 부모님이 그 근처 어떤 클럽의 회원이래요. 회원들은 숲속에 널려있는 통나무로 지은 집을 갖고 있대요. 호수에서 카누를 타거나 멀리 있는 다른 캠프까지 걸어가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클럽 회관에서 무도회도 연대요. 지미 맥브라이드의 학교 친구도 며칠 동안 그곳에 방문할 거래요. 함께 춤을 출 남자들이 아주 많겠어요. 저를 초대해 주신 맥브라이드 부인은 정말 좋은 분이시죠? 지난 크리스마스 때 방문했을 때 제가 마음에 드셨는가 봐요. 편지가 너무 짧아서 죄송합니다. 이번 편지는 정식 편지가 아니고 다만 여름방학 동안의 제 계획을 알려드리기 위한 거예요. 기분이 아주 좋은 주디 올림. 6월 5일 키다리 아저씨께 방금 아저씨의 비서로부터 스미스 씨는 제가 맥브라이드 부인의 초대를 사양하고 지난 여름처럼 록 윌로우 농장으로 가기를 바라신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어요. 아저씨,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저씨가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맥브라이드 부인은 진심으로 저를 필요로 하세요. 저는 그댁에 조금도 폐가 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되거든요. 거기다 하인들을 많이 데려가지 않기 때문에 셀리와 제가 할 일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집안일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요. 다른 아이들은 집안일을 잘 알고 있는데 저는 고아원 일밖에 모르잖아요. 또 산장에는 우리 또래 여자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맥브라이드 부인은 셀리의 친구로도 제가 필요하신 거예요. 셀리와 저는 함께 책을 많이 읽을 계획이에요. 그리고 내년에 배울 영어와 사회학 과목의 참고서적도 전부 읽을 생각이고요. 교수님이 여름방학 동안 책을 많이 읽어두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거든요. 더욱이 여러 사람이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한다면 내용을 기억하기가 훨씬 쉬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셀리의 어머니와 한 집에서 지내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교육이 될 거예요.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고 다정하고 매력적인 여성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모르는 것이 없어요. 제가 얼마나 여러 해 동안 리펫 원장님과 함께 여름을 보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대조적인 분과 함께 지내게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아실 거예요. 제가 가면 집이 좁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손님이 많을 때는 숲속 여기저기에 텐트를 치고 남자아이들을 거기로 내보낼 거라고 했거든요. 하루 종일 밖에서 놀다 보면 즐겁고 건강한 여름이 될 거예요. 지미 맥브라이드는 말 타는 법과 카누 젓는 법, 총 쏘는 법, 그 밖에도 제가 배워야 할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기로 했어요. 이렇게 재미있고 근심 없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제겐 처음이에요. 여자아이라면 평생 한 번쯤은 이런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는 아저씨 말씀대로 따르겠지만 아저씨 부탁이에요. 제발 가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간절히 원한 적은 한 번도 없었잖아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은 장래의 위대한 작가 제루샤 에벗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소녀 주디라는 걸 생각해 주세요. 6월 9일 존 스미스 씨 귀하 7일에 보내신 지시는 잘 받았습니다. 비서를 통해 받은 지시대로 저는 다음 주 금요일에 록 윌로우 농장으로 떠나겠습니다. 제루샤 에벗 올림. 록 윌로우 농장에서 8월 3일 키다리 아저씨께 편지를 드린 지도 벌써 2달 가까이 되었군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올여름엔 아저씨를 그다지 사랑하지 않았어요. 전 너무 솔직해서 탈이에요. 맥브라이드 가족의 초대를 포기해야만 했을 때 제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아저씨는 모르실 거예요. 물론 아저씨는 제 보호자시니 무슨 일이든 아저씨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무슨 이유로 그러시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제게는 다시 없는 좋은 기회였는데
만약 제가 아저씨이고 아저씨가 주디라면 저는 잘 됐구나 얘야.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해라.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새로운 것도 많이 배워야 한다. 밖에서 생활하면서 몸도 튼튼하게 하고 앞으로 1년 동안 힘들게 공부할 것에 대비해 푹 쉬고 오너라 하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저씨는 전혀 달랐어요. 비서를 통해 록 윌로우로 가라는 말 한 줄만 써보냈을 뿐이에요. 제가 기분이 상한 것은 아저씨의 명령에 인간적인 면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저씨를 생각하는 것처럼 아저씨가 조금이라도 저를 생각해 주신다면 가끔씩은 비서가 타자기로 친 인정 없는 편지 대신에 아저씨가 직접 손으로 쓰신 편지를 보내셨을 거예요. 아저씨가 제게 아주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면 저는 아저씨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무슨 일이든 다 할 거예요. 어떠한 답장도 기대하지 말고 오로지 저만 재미있고 자세하고 긴 편지를 써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아저씨는 약속을 잘 지키고 계시지만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시겠죠? 저는 아저씨의 도움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저씨, 그 약속은 정말 지키기가 힘들어요. 저는 몹시 외로워요. 제가 좋아할 사람이라고는 아저씨밖에 없는데 아저씨는 그림자 같으세요. 아저씨는 제가 만들어낸 상상 속의 인물일 뿐이에요. 어쩌면 실제의 아저씨는 제 상상 속의 아저씨와 조금도 닮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딱 한 번 닮았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저씨는 손수 쓰신 카드를 보내주셨지요. 지금도 아저씨가 저를 완전히 잊어버리셨다고 느낄 때면 그 카드를 꺼내어 다시 읽어보곤 합니다. 제가 아저씨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군요. 남을 생각해주지 않고 뭐든지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신밖에 모르고 거만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신과 같은 존재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은 몹시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제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지만 아저씨께서 지금까지 저한테 해주셨던 것들을 생각하면 아저씨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저씨를 용서해드리고 다시 쾌활해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캠프에서 재미있게 지내고 있다는 셀리의 편지를 받으면 지금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이제 그 일은 모두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거예요. 이번 여름에는 글을 많이 썼어요. 단편 4편을 써서 각각 다른 잡지사로 보냈어요. 이만하면 제가 작가가 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겠지요? 저는 저비도련님이 비오는 날에 놀이방으로 쓰던 다락방의 한 구석을 제 작업실로 정했어요. 거기에는 창문이 2개나 있어서 바람이 잘 통하고 붉은 다람쥐 가족이 살고 있는 단풍나무가 그늘을 만들어 주어서 시원해요. 며칠 뒤에 다시 농장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어요. 비가 내렸으면 좋겠어요. 변함없는 아저씨의 주디 올림. 금요일. 안녕히 주무셨어요?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일까요? 록 윌로우 농장에 누가 오는지 아저씨는 절대 못 알아맞히실 거예요. 펜들턴 씨한테서 샘플 부인 앞으로 편지가 왔어요. 그분은 지금 버크셔일대를 자동차로 여행하고 계신다는데 너무 피곤해서 조용한 이 농장에서 쉬고 싶다고 하셨대요. 그리고 아무 때나 가도 묵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셨대요. 그분은 아마 1주일이나 2주일, 어쩌면 3주일쯤 머무르실 거래요. 오시게 되면 이 농장이 얼마나 편히 쉴 수 있는 곳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집안 구석구석을 말끔히 청소하고 커튼도 다 빨았어요. 얼마나 야단 법석을 떨었는지. 저는 오늘 아침에 현관에 깔 기름 헝겊과 거실과 층계 뒤를 칠할 갈색 페인트 2통을 사러 코너스에 갈 거예요. 내일은 다우드 부인이 와서 유리창을 닫기로 되어 있고요. 아저씨는 우리가 이렇게 수선을 떨고 있으니까 평소에는 집이 깨끗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답니다. 샘플 부인은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주부로서는 나무랄 데가 없는 분이에요. 하지만 아저씨, 남자들이란 원래 그런가요? 그분은 도착하는 날이 오늘이 될지 아니면 앞으로 2주 뒤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 내내 가슴 졸이며 지내게 될 거예요.
만일 빨리 오시지 않으면 다시 한번 대청소를 해야 할지도 모르지요. 아마사이가 아래층에서 그루버가 끄는 사륜마차를 대기시켜 놓았어요. 저 혼자서 마차를 몰고 갈 거예요. 아저씨께서 늙은 그루버를 보신다면 제 안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실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작별을 고합니다. 주디 올림. 추신. 마지막 말이 멋지지 않아요? 스티븐슨의 글에서 따온 거예요. 저비도련님이 오게 되는군요. 그리고 토요일 편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저비도련님은 아직 아무런 소식도 없어요. 집이 얼마나 깨끗한지,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두들 얼마나 열심히 신발을 닦아대는지 아저씨께 보여드리고 싶군요. 그분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누구든 얘기를 나눌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샘플 부인은 좀 따분해요. 얘기는 많이 하시지만 그 속에 자기 생각이 들어있지 않아요. 이것이 여기에 사는 사람들의 이상한 점이에요. 이곳 사람들의 세계는 이 작은 산 꼭대기가 전부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세계밖에 몰라요. 그런 점에서는 존 그리어 고아원과 똑같다고 할 수 있지요. 거기서도 고아들의 생각은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쇠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어렸고 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사실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침이면 제가 맡고 있는 아이들의 침대를 정돈하고 그 애들의 얼굴을 씻겨주어야 했고, 학교에 다녀와서는 다시 아이들을 씻기고 양말을 꿰매고 프레디 퍼킨스의 바지를 기워주고, 그 사이사이에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새 자야 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교제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대학 생활을 2년쯤 하고 나니 지금은 이야기 상대가 없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저와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반가워요. 아저씨, 이제 정말 다 쓴 것 같아요. 더 이상 생각나는 게 없어요. 다음번에는 아주 긴 편지를 쓰도록 할게요. 언제나 아저씨의 주디 올림. 추신. 올해는 상추가 잘 자라지 못했어요. 초여름에 가뭄이 심했거든요. 얼음이 좀 많이 녹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시원한, 아주 개운하고 깔끔한 그 핸드드립 커피 한 잔 마셨습니다. 확실히 핸드드립 커피가 주는 그 깔끔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김밥 먹을 때나 아니면 조금 너무 스윗한, 너무 달달한 그런 그 디저트를 먹을 때 이 핸드드립 커피하고 같이 먹는데, 그러면 다시 입이 개운해지면서 다시 그 뒤에 음식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개운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알았던 친구가 그 음식을 먹으면서 항상 어떤 차든지 간에, 뭐 그게 중국 차도 될 수 있고 뭐 유럽의 어떤 유명한 차일 수도 있는데 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항상 음식을 먹을 때 차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깔끔해, 너무 좋아, 소화가 되는 것 같아,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음식이 좀 그때 당시로서는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김밥, 빵, 또는 그 누룽지였나, 뭐 이렇게 중국의 죽 있어요, 아침마다 먹는 그런 음식을 먹을 때도 항상 차를 곁들이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왜 그때 그렇게 말했는지 알 것 같아요. 이 차를 마시면 아무래도 이 침도 계속해서 더 나오게 되고, 또 침만큼 좋은 소화제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소화가 더 잘 됐을 것이고, 또 그 차가 이 드립 커피처럼 깔끔하게 입을 좀 이렇게 개운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김밥 먹을 때 커피 한 잔, 뭐 먹을 때 커피 한 잔 항상 이렇게 옆에다 두고 먹습니다. 그래서 그 라떼 우유나 아니면 아메리카노, 마끼아또 그런 거 먹을 때는 조금 더부룩하다, 소화가 안 된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요 핸드드립을 먹으면 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깔끔하죠. 배가 부르네, 더 이상 못 마시겠네, 속이 더부룩해, 느끼해, 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래서 라떼를 먹은 지가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처음에 커피를 시작하게 됐을 때는 마끼아또,
그러다가 단 게 조금 싫어서 부대껴서 라떼. 그 다음에도 라떼를 먹다 보니 배도 부르지만 소화가 안 돼서 안 먹다가 핸드드립으로 오니까 뭐 쭉쭉 들어가죠. 네, 그래서 근데 보통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 같은 수순을 밟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커피는 잘 모르고 그 진한 쓴 그 아메리카노는 못 마시니까 이렇게 친구들하고 아니면 뭐 엄마들하고 같이 이제 카페에 갔을 때 마시기는 해야 되니까 마끼아또, 그러다가 라떼, 그러다가 아메리카노를 드시게 되는, 뭐 그게 어른이 됐다고 하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글쎄 불과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아메리카노 핸드드립 못 마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뭐가 섞여 있는 그런 커피 음료를 못 마시죠.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저비도련님이 오게 됩니다. 8월 25일. 아저씨, 드디어 저비도련님이 오셨어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적어도 저는 그래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그분도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열흘이나 계셨는데도 아직 돌아가실 기색이 전혀 안 보이거든요. 샘플 부인이 그분을 어찌나 애지중지하는지 옆에서 보기가 민망할 정도예요. 그분이 어릴 때에도 그렇게 응석을 다 받아주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비드러님과 저는 집 옆쪽의 현관이나 때로는 나무 아래에서 조그만 탁자를 놓고 식사를 해요. 비가 오거나 날씨가 추운 날에는 가장 좋은 방에서 하고요. 그분이 식사하고 싶은 장소를 고르면 캐리는 탁자를 들고 그분 뒤를 총총걸음으로 따라간답니다. 그분은 캐리를 너무 성가시게 했다든지 너무 멀리까지 접시를 나르도록 했을 때에는 잊지 않고 설탕 그릇 밑에 1달러를 놓아두시지요. 저비도라님은 무척 사귐성이 좋고 다정한 분이에요. 하지만 그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믿지 않을 거예요. 언뜻 봐서는 펜들턴 집안의 사람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저비도련님은 솔직하고 겸손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에요. 남자에게 사랑스럽다는 표현은 좀 우습긴 하지만 사실이 그래요. 그분은 이 근처에 사는 농부들한테도 매우 친절해요. 허물없이 솔직하게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곧 마음을 열지요. 처음에 농부들은 그분을 의심했어요. 옷차림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조금 놀랍거든요. 그분은 짧은 반바지를 입기도 하고 주름진 재킷이나 흰색 운동복이나 승마복을 즐겨 입어요. 저비도련님이 새 옷을 입고 2층에서 내려올 때마다 샘플 부인은 자랑스러운 듯 환하게 웃으며 이리저리 차근차근 살펴본 뒤 자리에 앉을 때 조심하라는 당부를 한답니다. 부인은 저비도련님 옷에 먼지가 묻을까봐 몹시 걱정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귀찮다는 듯이 샘플 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리즈, 가서 일이나 보세요. 그만 좀 하시고요. 나는 이제 어른이에요. 그렇게 몸집이 크고 키가 큰 분이 샘플 부인의 무릎에 앉아 세수를 했다고 생각하니 정말 우스워요. 특히 부인의 무릎을 보면 얼마나 우스운지. 샘플 부인은 지금 살이 쪄서 무릎이 2겹이고 턱은 3겹이거든요. 하지만 저비도련님 말씀으로는 부인이 옛날에는 마른 데다가 얼마나 날랬는지 그분보다도 빨리 달렸대요. 재미있는 일도 참 많았어요. 우리는 함께 시골길을 몇 킬로미터씩 걷기도 했고 저는 새의 깃털로 작은 낚시를 만들어 물고기를 낚는 묘한 방법도 배웠어요. 그리고 소총과 권총으로 사냥하는 법도 배우고 말 타는 법도 배웠어요. 늙은 그루버는 아직도 기운이 펄펄하답니다. 그루버에게 사흘 동안 귀리를 먹였거든요. 송아지를 보고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치더니 저를 태운 채 달아나기도 했어요. 수요일. 월요일 오후에 저비도련님과 저는 가까운 곳에 있는 스카이산에 올라갔어요. 이 산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어서 꼭대기에 눈도 없지만 정상에 이르면 제법 숨이 찰 정도는 되지요. 산 아래쪽의 비탈은 나무가 울창한 숲인데 꼭대기는 바위만 있는 황야였어요. 우리는 함께 해지는 모습을 구경한 다음에 불을 피워 저녁을 지었지요. 요리는 저비도련님이 하셨어요. 그분은 캠핑을 자주 다녀봤기 때문에 저보다 요리를 더 잘할 거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랬어요.
위쪽 바위산에서는 달빛에 의지해서 내려오다가 깜깜한 숲길에서는 그분이 주머니 속에 갖고 있던 손전등을 꺼내어 비추며 내려왔어요.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그분은 내내 웃고 농담을 하셨고 재미있는 얘기도 들려주셨어요. 그분은 제가 읽어본 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들도 많이 읽으셨나 봐요. 모르는 게 없을 정도여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 아침에는 멀리까지 산책을 나갔다가 폭풍우를 만났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에는 옷이 흠뻑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기분은 좋았답니다. 우리가 물을 뚝뚝 흘리며 부엌으로 들어갔을 때 샘플 부인의 얼굴을 아저씨가 보셨어야 하는데, 저비도련님, 주디 아가씨, 두 분 다 흠뻑 젖으셨군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그 멋진 새 옷을 다 버렸군요. 부인은 지나치게 호들갑을 떨었어요. 사람들이 봤으면 우리는 10살 먹은 어린애이고 부인은 어쩔 줄 몰라 하는 엄마인 줄 알았을 거예요. 저는 차를 마실 때 잼을 얻어먹지 못하면 어쩌나 하고 잠시 동안 걱정을 했답니다. 토요일. 며칠 전부터 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통 짬이 나질 않아서 끝을 맺지 못했어요. 아저씨, 스티븐슨의 이런 생각은 멋지지 않아요? 세상은 수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 우리 모두는 왕만큼 행복해야 한다. 정말 그래요. 세상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어서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만큼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이 다가올 때 그저 잡기만 하면 되지요. 그 비결은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는 데 있어요. 특히 시골에서는 즐거운 일이 아주 많답니다. 아무 땅이나 걸어 다닐 수도 있고 경치도 마음껏 구경할 수 있고 아무 개울에서나 물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마치 자기가 그 땅의 주인인 양 마음껏 즐길 수가 있지요.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말이에요. 지금은 일요일 밤 11시쯤이에요. 보통 때 같으면 깊이 잠들었을 시간인데 저녁 식사 때 진한 커피를 마셨더니 통 잠이 오질 않아요. 오늘 아침에 샘플 부인이 펜들턴 씨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11시까지 교회에 도착하려면 10시 15분쯤에는 여기서 출발해야 해요. 알았어요, 리지. 마차나 준비하세요. 내가 너무 늦으면 기다리지 말고 그냥 가세요. 저비드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기다리겠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말을 너무 오래 세워두지는 마세요. 저비도라님은 샘플 부인이 옷을 갈아입는 동안 캐리에게 점심 도시락을 준비하라고 시키고 저에게는 빨리 외출복으로 갈아입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뒷문으로 살짝 빠져나가 낚시를 하러 갔어요. 그 일로 집안 식구들에게 큰 폐를 끼쳤어요. 록 윌로우 농장에서는 일요일에는 2시에 정찬을 먹도록 되어 있는데 그분은 정찬 시간을 저녁 7시로 하라고 명하셨어요. 그분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식사를 주문하세요. 고급 식당 못지않게 식사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캐리와 아마 사이는 나들이를 떠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분은 시중 드는 사람도 없이 나들이를 나가는 것은 점잖지 못하니까 차라리 가지 않는 편이 훨씬 낫다고 했어요. 어쨌든 그분은 저를 데리고 나들이를 나가려고 말이 필요했던 거예요. 가엾은 샘플 부인은 일요일에 낚시하러 가는 사람은 나중에 죽어서 펄펄 끓는 지옥에 떨어진다고 믿고 계세요. 부인은 저비드러님이 어려서 부인의 뜻대로 할 수 있었을 때 좀 더 잘 가르치지 못한 것을 몹시 후회하시는 것 같았어요. 부인은 그분을 교회에 데리고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낚시를 했고 그분은 작은 물고기를 4마리 낚았어요. 우리는 모닥불에다 물고기를 구워서 점심으로 먹었어요. 그런데 물고기들이 불 속에다 박아놓은 막대기에서 자꾸만 떨어지는 바람에 제 맛이 조금 나기는 했지만 다 먹었답니다. 우리는 4시에 집으로 돌아와서 5시에 다시 바람을 쏘이러 나갔고 7시에 정찬을 먹고 10시에 침실로 돌아와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졸리기 시작해요. 안녕히 주무세요. 이것은 제가 잡은 물고기를 그린 거예요. 이봐요, 키다리 선장. 서라, 밧줄을 매라. 야호, 럼주 한 병 가져와. 제가 무슨 책을 읽고 있는지 짐작하시겠어요?
지난 이틀 동안 저비도로님과 저는 항해와 해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보물섬은 정말 재미있어요. 아저씨도 읽어보셨어요? 아니면 아저씨가 어렸을 때는 아직 이 책이 나오지 않았나요? 스티븐스는 이 책을 내고 30파운드밖에 받지 못했대요. 아무리 위대한 작가라도 벌이가 좋은 건 아닌 모양이에요. 저는 선생님이 될까 봐요. 편지마다 스티븐슨 얘기만 써서 죄송해요. 요즘 제 머릿속에는 스티븐슨으로 꽉 차 있어요. 록 윌로우 농장에서 읽을 것이라곤 그 작가의 책밖에 없거든요. 2주일에 걸쳐 이 편지를 써왔으니 이만하면 충분히 길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제가 자세한 얘기를 쓰지 않는다는 말씀을 못 하시겠지요? 아저씨도 여기에 오셔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제가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알고 지냈으면 좋겠어요. 펜들턴 씨에게 혹시 뉴욕에서 아저씨와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닌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분은 아저씨를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아저씨도 그분과 같은 상류사회 사교계에 출입하실 때고 또 두 분의 관심사도 비슷할 테니까요. 하지만 아저씨의 진짜 이름을 모르니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아저씨의 이름도 모르다니 이렇게 바보 같은 일이 또 있을까요? 리펫 원장님은 아저씨가 별난 분이라고 하셨는데 정말이군요. 사랑하는 주디로부터. 추신. 이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스티븐슨 얘기가 전부는 아니더군요. 저비 도련님에 대해서도 한두 군데 적혀있네요. 키다리 아저씨가 누군지 주디가 빨리 알았으면 좋겠어요. 읽으면서 제가 다 애가 타네요. 9월 10일 아저씨께. 펜들턴 씨는 가셨고 남아있는 우리는 몹시 서운해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나 장소나 사는 방식에 익숙해졌을 때 갑자기 그것을 빼앗기게 되면 텅 빈 것 같이 허전한 느낌이 들게 되지요. 샘플 부인과의 대화가 마치 간이 맞지 않은 음식처럼 느껴져요. 2주일 뒤면 개학이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다시 공부를 시작할 거예요. 이번 여름에는 글을 꽤 많이 썼어요. 단편 6편과 시 7편을 썼으니까요. 잡지사로 보낸 단편들은 모두 곧 되돌아왔어요. 하지만 전 괜찮아요. 좋은 연습이 되었거든요. 저비도라님은 그 원고를 다 읽어보셨어요. 그분이 우편물을 받아오셨으니 숨길 수가 없었지요. 그분은 제 글이 형편없다고 하셨어요. 어느 것 하나 제 생각을 제대로 표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저비도라님은 진실을 이야기할 때는 예의를 차리지 않는 분이에요. 하지만 맨 나중에 쓴 대학 생활을 그린 소품은 나쁘지 않다고 하시며 손수 타자기로 쳐주셨어요. 저는 그걸 잡지사로 보냈어요. 2주일이 지났는데도 돌려보내지 않는 걸 보니 제 작품을 검토하고 있나 봐요. 아저씨께 저 하늘을 보여드리고 싶군요. 묘한 오렌지색의 빛이 세상을 뒤덮고 있어요. 폭풍우가 닥칠 모양이에요. 폭풍우 얘기가 나오기가 무섭게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덧문을 닫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어요. 저는 달려가 창문을 닫았고 캐리는 우유 냄비를 하나를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가 지붕이 새는 곳에 받쳐두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펜을 잡으려는 순간 과수원에 있는 나무 아래에 쿠션과 담요와 모자와 매슈 아놀드의 시집을 두고 온 것이 생각나 급히 달려나갔지만 이미 다 흠뻑 젖어 있었어요. 시집은 표지의 붉은색이 속으로 번져 있었어요. 이제 도버 해협에는 분홍색 파도가 밀려올 거예요. 시골에 사는 폭풍우가 닥치면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지요. 밖에 내놓았던 물건들이 다 못쓰게 되지 않도록 항상 신경을 써야 하거든요. 9월 26일 키다리 아저씨께. 다시 학교로 돌아왔어요. 이제는 상급생이에요. 우리들의 기숙사방은 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남향이고 커다란 창도 2개나 있어요. 게다가 얼마나 멋지게 꾸며놓았는지 몰라요. 용돈이 많은 줄리아가 우리보다 이틀 먼저 와서 열심히 방치장을 했거든요. 벽지도 새로 바르고 동양풍의 양탄자와 마호가니 의자도 새로 샀어요.
작년에 썼던 마호가니색 칠흑한 의자도 좋았지만 이번에 산 것은 진짜예요. 방은 아주 멋지지만 어쩐지 저와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잘못해서 잉크를 흘리지는 않을까 늘 조마조마하거든요. 그리고 아저씨한테서 잘못 말씀드렸네요. 죄송해요. 아저씨의 비서한테서 편지가 와 있더군요. 어째서 제가 그 장학금을 받으면 안 되는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해요. 저로서는 아저씨가 반대하시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저씨가 아무리 반대하셔도 이젠 소용없어요. 저는 이미 그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생각을 바꾸지도 않을 거예요. 건방지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아저씨가 저를 교육시키겠다고 결정하셨을 때 끝까지 약속을 지키고 마지막에 졸업장을 받게 함으로써 깨끗하게 마무리 짓고 싶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잠깐이라도 제 입장에서 그 문제를 생각해 주세요. 저는 아저씨가 교육비의 일부만 대주신다 하더라도 아저씨께 신세를 지기는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빚은 그만큼 줄어들겠지요. 아저씨는 제가 돈을 갚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지만 저는 어떻게 해서든 돈을 갚아드리고 싶거든요. 장학금을 받게 되어서 그 일이 훨씬 쉬워졌어요. 저는 빚을 갚는데 남은 인생을 다 보내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반으로 줄게 되었어요. 부디 제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화내지 말아주세요. 용돈만은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줄리아에게 뒤지지 않으려면 용돈이 필요하니까요. 저는 그 애가 좀 더 검소한 생활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방을 같이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편지라고 하기엔 좀 부족하지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쓸 생각이었는데 지금 몹시 피곤하네요. 창문 커튼 4장과 문간 커튼 3장을 감충질하고 가루치약으로 노쇠로 된 책상을 닦고 손톱깎이로 사진을 걸었던 철사를 잘라내고 상자 4개를 풀어 책을 꺼내고 트렁크 2개에 가득 들어있던 옷을 정리하고 그 사이사이에 50명이나 되는 친구들에게 인사를 했거든요. 계약을 해서 정말 기뻐요. 안녕히 주무세요, 아저씨. 그리고 아저씨의 병아리가 자기 스스로 먹이를 찾고 싶어 한다고 화내지 마세요. 이 병아리는 힘차게 꼬꼬댁 올 줄도 알고 아름다운 깃털도 많이 가진 아주 건강한 암탉으로 자라고 있으니까요. 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사랑하는 주디로부터. 와, 주디 정말 글을 잘 쓰네요. 그렇죠? 작가가 될 그 소질이 다분한 것 같습니다. 아저씨의 병아리가 자기 스스로 먹이를 찾고 싶어 한데도 화내지 말래요. 세상에. 꼬꼬댁 올 줄도 알고 아름다운 깃털도 많이 가진 건강한 암탉으로 잘 자라고 있는 거니까. 아, 어쩜 이렇게 비유를 찰떡같이 하는지. 무슨 말인지 그냥 딱 알아듣겠잖아요. 그쵸? 오늘은 키다리 아저씨 여기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일 잘 보내세요.